이제 마지막, 제가 투자한 사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투자한 곳은 이곳입니다. 혹시 천안 아시나요? 천안에 신부 디스트라는 단지이고, 신부 동문 굿모닝 1이었는데 분명히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산 후에 언젠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천안이 이렇게 있는데, 천안에 가장 좋은 곳이 여기 불당동이고, 그 다음이 성성, 백석, 두정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활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여기서부터는 동남구, 여 위에는 서북구, 여 밑에는 동남구라서 동남구가 서북구보다 좀 선호가 낮아요. 입지도 약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신부 생활권이 약간 상권이나 이런 게 좋고, 또 저쪽 두정으로 넘어가서 서북구에 있는 삼성전자 천안까지 가는 게 좀 수월해서 신부가 조금 더 선호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쌍용, 신방 이런 데는 좀 구도심이 있고 선호가 낮은 택지예요. 네, 여기 중에서 제가 투자한 곳은 여기 신부 생활권에 있는 이 신부 디스트, 이거 30평형 투자를 했고, 20년도 6월에, 신나게 임장 다니면서 이제 투자를 했죠. 네, 이때 투자한 거고, 그 다음에 2억 7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럼 이 물건 어떻게 골랐을까? 네, 그것부터. 저환수원리 적용해서 투자 매물을 고른다. 이 당시에 얘를 저평가라고 판단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같은 가격에 가치가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단지여도 괜찮아요. 여기 불당 한성필은 04년식 구축, 입지가 좋은데 구축. 그 다음에 용국 한라 비발디는 입지가 별로인데 이제 중구축. 저 당시에도 구축으로 넘어가는 중구축. 그리고 쌍용 코롱 하늘채는 입지가 별로인데 신축. 신부 디스트는 입지가 별로인데 신축. 자, 아까 지방에서 가치는 뭐라 그랬죠? 상품성.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 있더라도 이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의 상품성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격들이 얘는 2억 3천, 얘는 2억 6천, 얘는 2억 8천, 얘는 2억 9천. 가격 차이가 없어요. 거의 저 정도면 가격 차이가 없는 거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평가를 먼저 판단하는 거죠.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게 있나? 또는 가치가 비슷한데 더 싼 게 있나?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같을 때 더 좋은 걸 찾는 게 쉬워요. 가치가 눈에 뚜렷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평가를 판단을 했을 때, 구축, 이 24평 구축하고 입지 별로인 중구축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싸고, 이 쌍용 코롱 하늘채하고 신부 디스트가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했어요. 저평가를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중에서 투자 매물을 후보를 추렸어요. 이게 단지가 천안이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거를 프로세스를 지키면은 그냥 지역이랑 가격만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냥 그 프로세스로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투자를 고르려고 매물을 이렇게 받고 보면은 얘네들 일단 저환수원리 얘네들 다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연시 2018년시 쌍용 코로, 그리고 세대수 454세대, 평형 24평형, 계산시, 매매가 2억 6천, 전세 2억 천, 전세가율 80%, 투자금 9천만 원. 신부 디스트 2018년식 세대수 2144세대, 평형 30평형, 계단식, 매매가 2억 8천, 전세가 2억 3천, 전세가율 81%, 투자금 5천만 원. 그런데 천안에 공급이 되게 많았었던 시기예요. 그러면 저평가 먼저 해볼까요? 저평가 24평 매매가 2억 6천, 30평 매매가 2억 8천. 일단 저 시장에서 저 가격은 저평가였어요. 아까 본 것처럼 구축도 그 가격이었습니다. 황금성 볼까요? 황금성 뭐죠? 연식하고 세대수.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요인지, 그리고 층, 그런 건데, 층은 이제 제가 1층, 탑층 이런 거 안 사니까, 황금성, 오케이. 저환, 수익률 뭐라 그랬죠? 수익이 충분한지 보는 건데, 전세율이 충족되면 수익은 나온다. 저평가라는 근거하에. 전세율, 오케이. 원금 보존되니까 5천만 원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겠다라는 판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벌어서 내가 이걸 1억을 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5천만 원 내가 쓸 수 있는데 이 단지가 저평가되어 있고 이게 전세가율이 적정하면 그 투자로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도 날 수 있는 투자금이다라고 판단했고,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3년 동안 공급량이 많은데 역전세가 10% 난다고 했을 때 2,800에서 3천 정도 역전세 날 수 있는데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통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 마통으로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저한테는 저환수원리에 적용해서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랬죠. 첫 번째 본 그 매물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후보를 많이 찾는다. 네, 더 싼 거 있나요? 깎이는 거 있나요? 더 싼 거 있나요? 사장님 제가 본 거 최저가 이건데요. 이거보다 더 싼 거 있나요? 사장님 이거보다 더 싼 거 있나요? 이거 계속 한 거예요.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 사장님들이 저를 알아요. 저를 알아요. 이렇게 막 다니는데 거의 이제 첫 번째 보는 매물이라고 해도 고가 매물을 보지 않고 저가 매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낮은 가격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사장님 한 명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번 해볼게요라는 사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봤었던 매물이 최저가 매물이었는데 그걸 더 조정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제 눈앞에서 매도자한테 전화해서 이거 혹시 얼마까지 좀 깎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다른 사람들 좀 보러 오는 것 같으니까 그때 주말 지나서 이야기 좀 하시죠?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주가 지났어요. 그 주가 지났는데 제가 봤었던 그 매물이 원래 2억 8천에 나왔었는데 2억 7천까지 깎았어요. 사장님이. 나는 500만 원 깎아주면 할게요 했는데 사장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내가 1,000만 원 깎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고 이제 쌍용 코롱 하늘채에서는 2억 5천짜리 매물을 찾았어요. 그럼 찾았는데 각각의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요. 얘는 쌍용 코롱은 전세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매수했던 시기가 6월쯤인가 그랬는데 임차인이 이제 8월에 이사 나가는 게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세를 새로 맞춰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전세를 보여줘야죠. 임차인이 계속. 근데 이 신부 디스트 이 매물이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3천에 얼마짜리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증금을 주면은 중간에 이사를 바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공실이죠. 그럼 저때 당시에는 공실 물건이 좋은 물건이었어요. 편하게 집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24평을 2억 5천에 사는 것과 30평을 2억 7천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30평이 싼 거예요, 얘가 싼 거고. 이때 얘는 공급이 많아가지고 물건들이 다 쌌어요. 그리고 쌍용 코롱 하늘채보다 신부 디스트가 단지 가치가 더 높아요. 규모도 더 크고. 그래서 둘 중에서 요거 가격이랑 조건이 이게 더 유리하구나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전세를 세팅합니다. 제가 예전에 6월 13일 날 제가 계약을 하고 완전 신나가지고 막 다녔는데 그때 여기에 이 시장에 입주장이 펼쳐졌고 전세 물건이 엄청 많았어요. 혹시 두정 효성 해링턴이라는 단지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단지가 아마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 전에 분양을 하면서 미분양이 나가지고 미분양 난 거를 막 마피로 처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입주 시점에 전세가 쏟아졌는데 전세가 안 나가서 저 당시 저 집의 전세가 2억 2천, 1억 8천 이렇게 엄청 싸게 전세가 나왔는데 그게 600개였어요. 600개. 참 내가 왜 이걸 용기를 했을까? 그리고 여기 신부 디스트는 60 전세가 60개였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런 게 유행했었어. 이게 전세를 잔금을 뒤로 길게 빼가지고 전세가가 오르는 시장이니까 전세가 올려서 투자금을 줄인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망 전세를 냈죠. 2억 7천, 네, 샀는데 2억 6천이 그 당시 나온 호가가 최고가였는데 호가 최고가 전세가였는데 나도 한번 잔금을 길게 빼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장님한테 2억 6천에 놔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떨떠름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옆에 입주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데도 지금 2억 2천짜리 전세가 있는데 전세가 안 나가죠. 그래서 딱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가 바로 계획을 수정했어요. 사장님 2억 4천에 낼게요. 그리고 바로 내렸어요. 근데 중간에 진짜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잔금이 졌다가 7월 말인가 그랬는데 7월 말인가 8월 초였구나. 계속 안 나가요. 진짜 2억 4천짜리 매물 계속 있고 2억 3천 이런 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고 계획을 마지막에 수정했어요. 이거 전세 뺄 때 내가 아까 막 돌아다녔다고 했죠. 막 물건 찾으러 막 돌아다녔는데 전세 뺀다고 전화 막 했더니 막 한 사장님이 그 사장님한테는 이제 좀 아라를 받거든요. 로얄동 물건을 봤는데 제가 이걸 사고 전세 그 사장님한테 빼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나를 막 약 올리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층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네는 아닌가? 이게 신축은 고층이니까 10층 이런 거는 좀 저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를 막 약 올렸어. 그래가지고 좀 슬퍼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빨리 빼야지 하면서 2억 3천을 빨리 낮췄어요. 그리고 임차인 계약을 합니다. 2억 3천에. 그 계약을 할 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신혼 계약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나도 신혼을 받고 싶다 생각했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임차인분이 들어왔어요. 신혼 받고 싶은데 이랬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되게 웃긴 게 제가 저 전세 계약하고 전세 계약 하자마자 임대법 때문에 갑자기 이 동네 전세가 싹 사라진 거예요. 임대 입법 저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규제가 생기면서 첫 번째 임대 계약을 하면 매년 올려받을 수 있는 전세 가격 5%로 상한이 되니까 갑자기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투자해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돈 못 벌겠는데? 라는 생각에 갑자기 탁 뒤로 물러섰고 그리고 이제 저때가 취득세가 지금은 8% 12%죠. 근데 저때 뭐 대출 교제나 4% 취득세 중과 이런 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탁 물건이 탁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여기에 이제 전세가요. 천안이 60만 도시인데 그중에서 이 두정 신부 생활권에서 전세가 있는 게 두링턴과 신부 디스트밖에 없고 나머지 기축들의 전세가 싹 없어졌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그거 상세매물 검색하면 전세 개수 나오죠? 000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세 임차인들이 저기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2천이었던 전세가 2억 3천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면서 전세금이 쫙쫙 빠지면서 멀리서 또 투자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투자금에 붙으니까 또 막 들어가고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2억 3천에 뺐는데요. 내 뒤에부터는 전세가 막 2억 4천, 2억 5천, 2억 6천 막 올려서 받는 거예요. 일명 무피, 풀피. 그래서 나 또 속상했지. 내가 한 주만 참을걸. 속상했는데 이게 속상할 게 없어요. 나중에 22년도에 제 역전세 하락장이 오면서 전세가가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 자, 저는 전세를 2억 3천에 놓은 게 그 시장에서도 비싸지 않게 났기 때문에 그냥 재계약을 5% 인상해서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 신혼 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혼들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거주가 되게 자유롭거든요. 거주 이동이. 그러니까 신혼인 집들은 다 신축 따라서 또 막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어르신분은 그냥 여기 계속 사시는 게 좋대. 이사 안 나가. 편한 거죠. 이거는 신혼을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가 전세가를 높게 받고 낮게 받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 않고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저렴하게 사고 적정한 전세가율로 세팅하고 안전하게 가져가면 된다. 그거를 이 투자를 통해서 제가 배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나 난 이상하게 세팅이 어렵다라고 해도 그거 잘 버티면 좋은 일이 있다. 그 말씀을 이 투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현재는 어떠냐? 투자 결과가 얘가 상승장 21년에는 4억 4,500까지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수익이 1억 6천 정도 났고, 현재는 계속 천안이 아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계속 공급이 많아가지고 현재는 3억 5천 정도. 그러면 20년에서 25년 9월까지 현재까지 제가 제한테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고 중간에 한 1,500만 원 정도 올려받았어요. 투자금 대비 8천만 원은 사실 수익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 내년쯤에 뭐 임차인 나가고 내가 이걸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이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는 나쁘진 않고 돈을 번 투자인데 돈을 번 투자인데 그러면 됐냐? 돈을 벌었으면 됐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투자가 잘 된 것이 아니고 투자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투자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하고 투자의 과정을 분리해서 복귀해야 되고 이걸 분리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면서 성장하면서 인사이트를 키우면서 원칙과 기준을 더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뾰족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도 저환수월이 정말 투자 원칙이 맞았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 투자는 이거 저환수월이 잘 지켰냐라는 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평가 가치 대비 저평가에 대해서 정말 잘 판단했느냐라는 점에서 저 당시에 사실 제가 천안하고 청주 두 개의 집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봤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본 거는 2020년도예요. 2020년도에 천안 동남구에 있는 이 신보티시티 이스트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 하트리움 지금 무슨 파크시티 그렇게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하트리움 2차가. 이 단지가 그때 당시에 동남구 이 신보동에 2억 7천 그리고 흥덕구가 2억 8천이었어요. 근데 지역의 위상이나 입지는 흥덕구가 더 높거든요. 그럼 사실 저 당시에는 둘 중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거 복대동을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때 제가 투자를 못했고 계속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봤을 때 어땠냐. 복대동에 보던 단지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때 저기에 무슨 방사광 가속기 이런 거 있으면서 투자가 막 들어가 막 날아가고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내가 어제 법인 계약을 10개를 했다고 너 같은 애한테는 보여줄 게 없다며 썩 물러거라 막 이래요. 그게 이제 오른 거예요. 저만큼 몇 개월 만에 1억 막 올랐어요. 근데 얘는 아직도 2억 7천, 2억 8천 그러니까 그대로였어요. 네. 입지는 얘가 낮았지만 얘가 가격이 그대로 쌌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에는 흥덕구 저 단지가 저평가된 가격이었지만 2020년 6월에는 동남구에 있는 신보티 이스트가 저평가된 가격이었다. 그래서 청주가 먼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천안이 저평가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저평가 판단은 어때요? 맞았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황금성은 봤고요. 원금 보전도 봤죠. 아까 황금성은 단지에서 봤고 그리고 원금 보전은 85% 전세율로 원금 보전 됐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크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로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천안은 아산하고 연담화가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아산이라는 지역. 그리고 천안 중에서 신부동이 그렇게 상위 레벨의 탑급의 입지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얘보다 상위 입지에 다른 생활권의 입주가 많으면 얘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매수하는 시기와 그 사이에 공급량은 천안 자체는 적정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장기 공급 주의하라고. 이 앞쪽에 장기 공급이 막대 그래프 저거 보이세요? 이거 가운데 줄이 필요한 수요고 막대 그래프가 공급량인데 공급량이 필요 수요 대비 막대기 3번 적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건데 저거를 제가 사실 간과했죠. 간과하고 사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샀는데 그 이후에 올랐다가 가격 빠지는 시기를 거쳤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빠지는 시기를 거쳤죠. 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제가 전세를 좀 낮게 세팅했고 게다가 충분히 싼 가격을 사서 역전세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천안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공급 물량의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제가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 점이 아쉽고 추후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더 딥하게 고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천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미흡했고 또한 연담화되어 있는 아산시 공급 물량까지도 제가 고민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지금 수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간인 것을 충분히 싸게 샀다. 전세가 무리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한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투자다라고 저는 복귀했어요. 여러분들도 투자하면 이런 복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나 어떤 투자를 할까를 다시 거슬러 봤을 때 사실은 맞다, 나 앞마당 더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비슷한 규모의 앞마당이 전주에도 있었어요. 전주에도 있었는데 당시에 전주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앞단에서 공급 물량이 많이 있다가 제가 봤던 2020년에서 21년 넘어가면서 공급량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앞단에서 공급 물량이 이제 많으니까 분위기가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냥 제 생각에 전주는 별론데라는 생각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나는 천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본질적 가치를 판단하라고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본질적 가치를 제가 지우고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 당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전주에서 꽤 좋아하는 중심부 택지에 이런 아르팰리스, 뭐 세븐팰리스 이런 단지들이 5, 6천만 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저거는 별로인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별로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 근거 없이.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는 그 애매하다는 그 집처럼. 네. 그리고 또 아까 천안에선 한 4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는 네이버 시세로 매정 갭이 6천만 원 나니까 아 이건 너무 많이 드는데 하면서 멀리 했어요. 투자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물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쟤는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역전세 구간이 물론 얘도 중간에 있죠. 하락장에 있었지만 현재 얘는 가격이 4억 2천이라 그 기간 동안 얘는 1억 이상의 이제 그 수익을 낸 단지이고, 네. 그래서 수익은 1억 천, 수익률은 183%로 실질적으로 내가 동문 디스트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복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귀를 하고, 제가 돈을 벌었더라도 그 투자로 수익이 났더라도 복귀를 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편견을 지우고, 네, 비슷한 조건에서 본질적 가치를 판단하고 리스크가 적은 투자, 그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투자를 위해서 더 노력했을 것 같아요. 저 아르패스팰리스를 더 털어볼 걸. 네, 그렇게 저는 복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로 성장할 때에는 항상 투자한 이후에 복귀를 하셔야 합니다. 저환수원리에 맞는가? 그러면 이 투자는 저평가 맞나? 지역의 가치와 단지 가치를 파악했고 덜 오른 단지에 투자를 한 건 맞아요. 황금성, 연식과 세대수 등을 고려했을 때 5년 후에도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단지라고 판단한 거 맞아요. 그리고 수익률, 이 투자로도 수익을 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큰 시야가 필요했다라는 점이 복귀점이고, 원금 보전, 적정한 전세가율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복귀점이 있죠. 하지만 예상되는 리스크를 너무 작게 보면서 다행히 대응 가능했지만, 그래서 수익 구간까지 지킬 수는 있었지만 아슬아슬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복귀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복귀를 해보세요. 자, 투자자는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투자자의 인사이트는 이렇게 옵니다. 투자를 하고 투자 결과를 받아주는 시장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사이트가 생겨요. 인사이트가 앞마당 만들고 단지 가격 안다고 인사이트 생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몸으로 겪으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투자자는 사실 배울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투자를 배우고요. 그리고 멘토, 스승을 통해서 투자를 배워요. 네. 그리고 시장의 결과로 투자를 배워요. 근데 시장의 결과로 투자를 배우는 거는 내가 돈을 넣고 긴 시간 투여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상당히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성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복귀하면서 인사이트를 키워야 하고, 복귀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했던 과정, 결정, 그리고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결과가 돈을 벌었으면 잘한 투자고 돈을 못 벌었으면 망한 투자가 아니에요. 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미흡했으면 그건 다음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 직후도 확인하고 1년 후도 확인하고 2년 후도 확인하고 그 이상 계속 긴 시간을 통해서 복귀를 하세요. 투자 직후에 복귀하는 거는 투자할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세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러면 그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생각 정렬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복귀해야 돼요. 그게 매수를 할 때 다음번에서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2년 후 시장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어떤 가치에 높은 가격을 대어주는지를 내가 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게 진짜 인사이트예요.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나? 모르고 지나치거나 무사히 넘겼지만 큰일 날 만한 리스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앞으로 내가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어떤 점은 아쉬운 점으로 다듬어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복귀하면서 점점 날카롭게 투자를 다듬어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진짜 인사이트는 절대 얻을 수 없고 복귀 없이는 최고의 투자자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꼭 투자하세요. 그리고 꼭 복귀하세요. 독강인투 복까지 반복하고 반드시 투자자로 성장하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1강에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제가 일단 과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1강 첫 번째 주차 과제는 일단 후기 쓰시고요. 후기 쓰는 것도 복귀예요.
강의를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더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배울 점, 적용할 점, 느낀 점 등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흘리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 듣고 되도록 전 3일 이내에 복기하면서 후기 쓰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강의 후기 쓸 때도 내가 쓰는 노트는 자세하게 쓰고 카페에 올리거나 닷컴에 올리는 거는 느낀 점, 적용점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독서 과제가 있죠. 여러분들 독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가 이번 주 1주차 독서 과제고요. 읽고 후기 작성하시면 됩니다. 독서 후기 템플릿이 내 강의실에 업로드되어 있어서 여기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1주차에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실 거예요. 조원분들과 함께 그 독서 모임을 주차별로 할 텐데, 그걸 할 때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책 한 권을 읽고 서로의 경험한 것과 생각한 것을 나누고 그것을 현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거든요. 나 한 번 읽어서 나는 이만큼만 보는데 옆 사람은 막 이렇게 본 거를, 그럼 나는 조금만 봐도 이만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주차의 발제문 미리 읽어보고요. 오프라인 동모, 독서 모임 가능하면은 시간 되면 독서 모임 꼭 오프라인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느냐?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점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투자를 시전 투자로 가야 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이때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큰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보고 있는 건 요만큼이어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세를 끼고 투자한다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실전 경험을 가진, 지금 아시죠? 너나이님? 네. 굉장히 큰 자산을 만든 이 실전 투자자가 어떻게 이걸 투자로 활용했는지 투자법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투자에서 정환수 원리 적용하는 것들도 배울 수 있어요. 정환수 원리를 어떻게 투자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어떻게 부자로 가는지 로드맵까지 그려볼 수 있는 책이라 1주차 과제로 이 책을 드렸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읽어봤더라도 한 번 더 새롭게 읽어보는 것 해보시고요. 이 책을 읽으면 사실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투자법을 배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한두 채 했거나 또는 이게 열반스쿨 첫 수강이 아니고 재수강이고 월고에서 다른 강의도 많이 들었어 라고 했을 때 투자 과정에 중간중간에 궁금하고 잘 모르겠는 빈 곳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한 번에 갖춰지지 않아요. 경험하면서 실수하면서 쌓아가는 건데, 이 빈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를 또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재독을 했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러 왔는데 왜 자꾸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해요? 라고 아직도 혹시 의심이 된다면 아주 효율적인, 실질적인,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래요. 시간과 비용의 효율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 작성한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긴 시간 경험하면서 망하면서 어려우면서 배운 그것들을 내가 15,000원 책값으로 사실 사는 거예요. 작은 비용과 시간으로.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높고요. 그리고 나침반을 가질 수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 너무 멋있고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어떤 멘토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멘토를 찾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공의 과정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이라도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한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깨닫고 그런 멘토를 찾을 수 있고, 목적지를 알려준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서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 해설집으로. 거의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현저히 줄여줘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을 밝혀주는 방법이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뀌나요? 책 많이 읽으신 분 있나요? 혹시 여기서? 나는 월고 하기 전에도 책을 많이 읽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기도 한데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인생이 바뀌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독서를 나눌 수 있어요. 읽는 단계, 요약하는 단계, 적용해서 쓰는 단계,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읽는 단계로 끝나거나 또는 요약까지 가면 그냥 괜찮은 취미 정도이고, 적용까지 갔을 때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고 내가 여기에서 꼭 내 삶에 적용할 거, 내 투자에 적용할 거 2개나 3개 정도만 뽑아보세요. 그거를 뽑아놓고 책의 앞장에다 붙여놓고 써보세요. 써보고 내가 이번 달에는 이걸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고 꼭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달라지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적용하면서 투자 배우고 지금까지도 독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 읽을 때 막 좀이 쑤셨어요. 잘 안 익혀지더라고요. 책이랑 멀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도 책 읽는 게 좀 어려웠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풍독. 책을 시간을 내서 한 번에 몰아서 읽었어요. 한 번에 몰아서 읽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집중해서 읽으면서 맥락이 잘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밀리면 과제가 돼서 그 책이 아니야. 빨리 후기 써야 되는데 하면서 눈에다 컨트롤 F를 붙이면서 막 읽으니까 맥락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맞다. 그 다음에 아침 읽기를 했어요. 하루에 조금씩. 그러니까 아침에 처음에 딱 읽으면 집중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맥락이 또 계속 읽으니까 그럼 어느 날 막 임장하고 인보 쓰고 막 이러면 또 하루 빼먹고 이러면 또 맥락이 안 맞아지고 그 다음에는 아침 읽기도 하고 저녁 읽기도 하고 통독도 했다가 틈독도 했다가 이제 바쁘니까 임장하고 인보 쓰고 회사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여기저기 끼우는 거죠. 막 이렇게 혼돈 속에서 막 독서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다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뭐 독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혼란스럽고 맥락이 안 읽히고 기억이 안 나? 원래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 읽기를 다시 시작하죠. 조금 아침에 옛날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앞마당을 다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앞마당 만나면 이거 만들면 이거 끝나는 일이에요. 앞마당을 다 만들었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는 막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 선풍을 틀어놓고 시원하게 말리면서 한 30페이지, 40페이지 읽고. 네. 좋아. 회사 안 가고 싶어. 독서를 계속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안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익숙하지 않고 서투르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것을 차츰차츰 찾아가세요.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독서합니다. 흡수를 좀 잘하려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맥락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찾아든 방법이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읽기 전에는 책 날개하고 서문 읽고요.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차를 꼭 읽어요. 요거를 먼저 하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딱 들어와서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책 날개 보면은 거기에 뭐 저자는 어떻고 뭐뭐 하는 책 이렇게 써 있어서 뭐뭐 하는 책이네 이렇게 슬쩍 보고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책을 썼지? 너나 읽어도 대체 누구야? 찾아보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럼 여기서 투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다. 투자 이야기를 하겠네.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서문을 읽어요. 서문에서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의 추격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서문만 잘 읽어도 어떤 메시지를 주겠다.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그것만 정리를 잘 돼도 머리에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차 읽으면서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 보통 책은 처음에 Y부터 시작하니까 왜, 그리고 중간 마치 몇 가지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읽고요. 중간에 읽는 중에 헷갈리면 저는 다시 또 목차로 돌아와요.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었지? 여기 보고 있었지? 이렇게 보고 읽는 중에서는 저는 중간 정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한 번에 요약하거나 후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저는 꽤나 평범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독서 후기도 밀리다 보니까 생각 정리 잘 안 하고 후다다닥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업로드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피하고자 챕터가 끝나면은 그 챕터만 시간을 내서 앞에 밑줄 그은 곳이나 이 뒤덮개 한 곳 열어서 그거를 챕터 순서대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쭉쭉 해요. 간단하게. 밑줄 그은데 간단하게 노트해서 그거 말 그대로 필사해도 좋고 필사 아니고 쓱 보니까 무슨 말인가 알 것 같아. 그럼 이런 이야기 했다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러면 읽은 후에는 전체적으로 챕터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고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봐요. 이 책은 월급쟁이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면서 부자가 되는 책이었어. 투자에 대한 실전 투자법을 알려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 줄 요약을 해요. 그리고 키워드를 뽑아요. 이 책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어. 그 정도 뽑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정리했던 저런 정리한 것들 기반으로 독서 후기를 조금 이제 다듬으면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어떤 걸 느꼈고 나는 내 투자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중간에 휘발되는 것도 적어지고 마지막에 몰려서 후기를 막 대충 쓰거나 생각 정리를 못해서 책을 읽었지만 잘 모르겠는 그 상황을 좀 탈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책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책을 읽었는데 저 사람이 말한 거는 내가 본 책에는 없었는데 내가 책을 잘못 읽었나 하시면서 내가 부족한가가 이제 월부에 흔히 도는 질병 중 하나거든요. 내가 부족한가 병?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독서는요 책을 암기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니까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냥 한 줄 한 줄 보이는 대로 그냥 묵묵히 읽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느끼세요. 느끼고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냥 밑줄도 그어보고 옆에 내 생각을 끄덕거려 보세요. 그러면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지 암기. 그래서 책을 다 외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하고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은 내 삶에 꼭 적용해보고 싶어라는 게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그로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셨죠? 그래서 한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자, 열중반에서는 다도강을 선발해요. 열중반 혹시 첫 수강이신 분? 재수강이신 분? 와, 여기서 몇 분이야? 지금 30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재수강이냐? 여기는 재수강 많은 곳이고 온라인에는 재수강 안 하신 분들 훨씬 많을 텐데 열중반은 다도강을 선발합니다. 네, 다도강은 어떻게 선발하냐면 월부의 추천도서를 읽고 그 중에서 추천도서 후기 게시판에 독서 후기를 남기고 그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후기를 많이 작성하신 분을 30분을 선정해서 강사와의 임장에 초대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생각한다면 네, 앞에 제가 강의에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고 사실 이게 생각보다 별로 여러분들 조금만 온도를 높이면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걸 마음을 안 먹거든요. 대부분 이 마음을 안 먹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먹고 조금 온도를 높이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해보세요. 강사와의 임장하면은 이제 뭐 오전에 한 3시간 임장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앉아서 질문 답변 받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얼마 전에도 저도 갔다 왔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 다도건 챌린지 하신 분들 보니까 자양님이랑 같이 임장한 분도 있고 래퍼님이랑 임장한 분도 있고 양파리님 만나신 분도 있고 임장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 하는데 실제로 점심 식사 이런 거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이니까 서로 만나고 인사할 시간이 있고요. 여기서 이런 이제 챌린지 하고 후기 쓰신 분도 있고 이분 꿈꾸는 사피엔스님 이분은 실질적으로 다도강 되셔서 이거 강사회 임장 가셨고 저는 이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실패는 했지만 써보는 월드 다도강 챌린지 내 맘대로 후기. 그러니까 실제로 챌린지에 도전은 했어요. 도전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중 30명안은 들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도전을 했을 때 도전 과제까지 가서 내가 거기에서 채택이 되지 않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뭐 어떤 날은 주유님도 만나고 어떤 날은 양파리님도 만나고 어떤 날은 품을퍼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저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 그 2주차 강의를 다음 주에 들을 건데 2주차에 요즘반에 기존에 없었던 이제 조모임 과제가 있어서 이거를 오늘 좀 소개해 달라라고 그 운영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2주차에서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2주차에는 임장 과제가 있습니다. 임장 과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임장을 하면서 정말 좋다는 게 어떤 거고 안 좋다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느껴보는 시간이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좋다고 하는데 안 가가지고 좋은 데를 좋은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장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임장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인보를 쓰거나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회사가 너무 바쁘고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저 가족에게 소홀하니까 유리공이 깨질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항상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쫓기고 이 상태 진짜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진짜 투자 계속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봐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힘드니까 이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서 투자 안 하고 싶대요. 이런 지점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상황의 어려움에 묻혀서 Y를 헷갈리면 안 돼요. Y는 뚜렷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거 시작한 거. 이대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될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여유로운 노후가 이대로는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그 큰 목표가요. 어쩌면 남들이 생각하기엔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생존의 영역,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다만 현재 이 나의 작은 돈과 목표까지 가려면 반드시 간극을 메우는 게 필요하고 간극을 메우려면 그걸 메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본주의 근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력을 키우는 데는 당연히 힘이 들어요. 헬스장 가서 무게 치는 것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필연적으로 힘들어 있고 그 근육을 찢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근육을 찢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거 찢는 게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최초의 Y를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이겨내요.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못 봤을 뿐이지.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 그런 분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그냥 웃는다고 해서 그분들은 매일 정말 고통이 없었을까요?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특히 물리적인 어려운 고통이 따라요. 물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신체적인, 시간적인. 왜?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억지로 하니까 잠도 줄여야지, 바빠야지, 그러니까 피곤하지, 다리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 못 챙기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거 못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Y를 분명히 해주시고 목표한 것을 따라가세요. 저도 처음에 비슷했어요. 저도 이랬어요. 저도 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일상의 밸런스는 너무 좋았는데 돈의 밸런스가 깨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자본주의는 몰랐고 인장이고 인보고 그런 거 몰랐고 투자 원칙 같은 거 몰랐고 그리고 2년 정도 하니까 투자 밸런스는 올라오는데 이제 일상이 위태롭죠. 네. 매물 100개 보는 건 뭐 이제 슉 하면 슉 매물 보고 인보도 어렵지만 쑥 200장 쓰고 저환수월이 그냥 항상 나오고 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일상이 밸런스가 깨지죠. 가족 인내심 한 개 오고 회사도 한 개 오고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밸런스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핸들링하는 게 수월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과정을 어렵지만 이겨내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으면서 핸들링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코딩도 하고 강의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리한 외줄타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리하게 외줄을 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식이라는 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원식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죠?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삶에 있어서 중도라는 거, 밸런스를 찾는다는 건 보통 저런 식으로 조금 너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성공하고 성장시키려면은 밸런스를 찾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성장해야 되는 영역은 양 끝단으로 몰아치세요. 성장의 영역은 양 끝단으로 몰아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근력을 다음 단계로 찢을 수 있게 힘겨워도 이겨내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실력이 늘어요. 대신에 중간에 일은 그렇게 하는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데, 삶은 끝단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해요. 투자는 끝단으로 내가 몰아치면 성장이라는 게 오는데, 삶은 끝단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단까지 가지 않게 작게 가는 거야. 작게. 배우자의 인내심을 너무 끝까지 시험하지 말고 작게 노련하게. 그래서 영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몰입을 하되 이런 생활적인, 개인적인 삶의 균형에 있어서도 그것을 영리하게 중심을 잡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함께 가져가야 하는 능력이고 처음에 쉽지 않을 건데 그거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능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크고 작은 꿀팁 같은 걸 세우세요. 네,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 활동은 극단적으로 나는 한다. 항상 전달보다 목표를 15% 이상 상향시켜요. 나 매물 50개 봤어? 그러면 이번부터 65개 봐야지. 매물 65개 봤어? 다음 달 80개 봐야지. 100개 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상향시켜요. 인보도 늘리고. 또 임장도 10번 갔다가 12번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상향시켜요. 그러면서 상향된 목표를 가지면서 새롭게 도전을 계속 해봐요. 그래야지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잘 찢어진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선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가족에게는 여러분 잠깐 정신 차려서 시간을 정해놓고 연락을 하고 월 스케줄 안에서 가족데이는 반드시 빼서 우선순위로 넣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고덕사, 고마워, 덕분이야, 사랑해를 그냥 저완소월리와 함께 외우세요. 저완소월리 옆에는 고덕사가 있다. 네, 변명하거나 그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항상 고마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해주는 영역이 80이고 나는 20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마워, 덕분이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이거를 체크리스트로 했어요. 안 했네? 문자로 고마워, 덕분이야, 사랑해. 체크리스트로. 이게 근데 은근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는 어떤 내가 당신의 고마움과 당신이 나를 배려해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 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내지 않아요. 그래서 영리하게 중심을 잡는 거고 회사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가끔 눈에 띄는 솔선수범을 해요, 저는. 평소에는 좀 잘 안 하다가 이때는 꼭 야근해야 되겠는데 싶으면 다 제치고 야근을 하는데 눈에 띄게 늦게까지 오래 하거나 휴일에 누구보다 먼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눈에 띄게 평소에 그냥 좀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 그래 보여도 제가 필요한 사람이지라는 걸 이제 한 번씩 심어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사 사람들이랑 저는 밥도 먹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럴 때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건강도 꼭 챙기셔야 돼요. 120분 투자에 집중하며 20분은 휴식한다. 120대 20이에요. 임장을 가도 120분 임장하면 20분은 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하면 쉬어주세요. 그걸 안 하고 안 쉬고 나는 근육을 찢으라고 했지 하면서 진짜 근육을 찢어버리지 말고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알죠? 안 쉬고 막 쭉 가고 이거 계속 하면은 무리가 가서 부상 입어요. 집중하고 쉬고 하고요. 그리고 주 4회 정도는 신체 활동을 하세요. 운동. 이 이야기를 저도 오랫동안 들었지만 운동을 안 했지만 정말 필요했어요. 운동을 헬스장 가도 좋고 집 앞에를 빠르게 걸어도 좋고 줄넘기를 넘어도 좋고 내가 스쿼트를 해도 좋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그래도 4번 이상 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투자를 오래 하고 멘탈이 안 흔들려요. 이게 신체가 무너지면 멘탈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수면 관리하시고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돼요. 네, 적절한 수면 시간까지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그래서 제가 목실감으로 저는 항상 이런 것들까지 썼어요. 네, 저 목실감 쓰면서 고독자 저거 한 거예요.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오늘 했나?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외줄타기의 장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루틴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은 뭐 루틴 어떤 거 있어요? 하면 어떤 분은 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요, 독서하고요, 시세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루틴이 많으면 어떻게 원식은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질문하는데 저는 루틴을 거의 매일 하는 루틴이 많지는 않지만 목실감은 저의 지키는 루틴 하나입니다. 네, 저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고 우리 월브닷컴에서 이제 새로운 목실감 작성하는 거 책 생겼어요. 저도 써봤는데 저게 막 중간에 알럿을
계속 주더라고요. 너 목시감 어제 안 썼어. 이렇게 알렸어요. 그리고 너 얼만큼 달성했어.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돈에서 30억이라는 큰 자산의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 자산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는 결국에는 각자 갖고 있는 종잣돈을 합쳐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느 날 생각보다 더 빠를 때 여러분들의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을 또 낳고 그렇게 해서 자산의 규모가 내 월급을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해도 되는 진정한 본인만의 행복을 찾는 모든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내용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그런 독립기념일이 여러분들에게도 곧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꾸준히 투자하고 투자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독립기념일을 만드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가장 크고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쉽다고 장담하진 않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길에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중반 수강생들 모두 제가 매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